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38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24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24 신상목. 포르투갈 독점 시대의 종언을 고한 리프데호. 1600년 네덜란드 상선 리프데호 표착 도쿠가와에 이어서 영국인 항해사 윌리엄 애덤스 중용, 파란 눈의 사무라이 애덤스 도쿠가와 명으로 서양식 갤리온선 건조, 도쿠가와에 이어서 국부 정진하려 스페인 멕시코와의 교역 시도했으나 스페인의 겁으로 무산. 일본에 온 최초의 네덜란드 상선 리프데호. 1600년 4월 서양의 배가 규슈의 분고 지금의 오이타 해안에 표착한다. 이미 포르투갈 상선이 정기적으로 일본에 내항하고 있었다. 서양 배의 표착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닌 시대였지만 이 배의 일본 표착은 1543년 포르투갈인들이 다네가시마에 발을 내딘 것만큼이나 일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의미가 있다. 배 이름이 리프데, 네덜란드어로 사랑이라는 뜻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배는 네덜란드 회사 소속의 무역개척선이었다. 그때까지 일본을 여항한 배들은 포르투갈 선박이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과 사라고사 조약에 의해 동아시아 진출 및 교육권은 포르투갈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프데호의 일본 표착은 동아시아에서 포르투갈 독점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리프데호는 1598년 동아시아 교역로 개척을 목표로 네덜란드를 떠났다. 출항 당시에는 총 5척으로 구성된 선단이었다. 이들은 서진 루트 즉 남미의 남단 마젤란 해협을 돌아 태평양을 횡단하는 곳으로 아시아에 도달하고자 했다. 리프데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들은 2년이 넘는 항해 과정에서 악천후와 스페인 구람의 공격에 시달리다가 침몰하거나 납포되었고 태평양 횡단에 성공한 것은 리프데호뿐이었다. 후추 무역. 당시 유럽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스페인의 세태 기미가 뚜렷해졌고 종교개혁으로 촉발된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왕실 간의 이해관계와 얽히면서 유럽 전역을 혼란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그러한 혼란 시대를 여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 1568년 스페인의 가혹한 통치와 가톨릭 강요에 저항해 무력 환경을 개시한 네덜란드의 북부 7주는 1579년 위트레이트 동맹을 결성하고 마침내 1581년 독립을 선언한다. 이후 70년간 계속된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가 네덜란드 독립을 지원하고 나서고 프랑스의 앙리 4세가 스페인이 약체된 틈을 타서 스페인과 전쟁을 감행하여 이권을 챙기는 등 스페인이 사면초가에 몰리며 유럽의 세력 판도가 요동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조금 특별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향신료, 그 중에서도 후추였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지에 기반을 둔 네덜란드 상인들은 후추 중개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다. 1580년 스페인 왕실은 동군연합 형태로 포르투갈과 병합하면서 포르투갈의 대아시아 교역 독점권을 접수하고는 1585년 아시아 무역선들의 후추 반입지를 기존 앤트워프에서 리스본으로 변경한다. 이는 스페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네덜란드 상인들의 후추 유통망 접근에 불안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스페인 왕실은 오래전부터 동독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독일의 푸그 가문에게 채무 변제 대신 유럽 내 후추 유통에 관여할 것을 종용한다. 푸그 가문은 후추 유통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내륙 유통을 위한 집산지로 함부르크를 이용하였다. 함부르크 부상은 네덜란드 상인에게는 더욱 큰 위기였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점점 후추 유통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맞아 동아시아 교육에 직접 나섬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야 하였다. 이 대륙 교육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당시 기술 수준으로 무역선이 수년 소요되는 항해에 성공한다는 도장도 없었다.
성공하면 대박을 칠 수 있으나 실패하면 한 푼의 투자금도 해소하지 못한 채 쪽박을 칠 수도 있다. 당시 아시아에 무역선을 보낸다는 것은 하이프리스크 하이프리턴의 세계였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달리 무역선단 조직을 후원할 수 있는 절대 왕권이 부재하였던 네덜란드는 상인들이 회사를 결성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을 고안한다. 투자가를 모집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소수의 다액 투자자들이 이사가 되어 사업을 관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소액 투자가를 모아 모자라는 재원을 보충하게 됐다. 회사 존속은 일회성이었다. 항해를 마치고 수익을 분배하면 회사는 해산된다. 네덜란드의 아시아 항로 개척, 리프데호 선단, 2년여에 걸친 대서양과 태평양을 항해한 끝에 리프데호만이 일본에 도착했다. 1595년 원거리회사로 명명된 최초의 네덜란드 동아시아 무역회사 소속 선단 4척이 암스테르담을 출항한다. 당시 아시아 항로를 독점하고 있던 포르투갈, 스페인은 항해 루트를 국가 기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주요 기항지를 확보한 채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하여 납부하거나 침몰시켰다. 항행 루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환경에서 항로를 개척해야 했던 원거리 회사의 선단은 출항한 지 2년 만인 1597년 암스테르담으로 귀환한다. 도중에 한 척이 손실되고서는 3분의 1밖에 생존하지 못한 악정고투의 항해였으나 포르투갈의 독점을 뚫고 아시아 항로를 열었다는 사실은 네덜란드인들을 열광시켰다. 이후 네덜란드에는 유사한 형태의 동아시아 무역회사 설립 열풍이 분다. 최초의 회사가 결성된 1595년부터 난립하던 회사들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보이아오시로 단일화되는 1602년까지 7년 동안 8개 회사가 결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15개 선단이 조직되어 아시아로 파견되었다. 이 시기 회사들을 제도화된 본격적인 회사 출범 이전의 초기 형태 회사라는 의미로 선행회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프데호는 로테르담에 기반을 둔 상인들이 설립한 회사에 소속된 선박이었다. 리프데호에는 500정의 소총과 19문의 대포, 5,000발의 포탄, 2.5톤의 화약, 그리고 철제 갑옷 등 막대한 양의 서양 무기가 적재되어 있었다. 리프데호의 표착과 적재물품은 당시 최고 실력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관심을 끌었다. 오사카 성에 머물고 있던 이에야스는 리프데호를 교수해서 오사카로 옮길 것을 명한다. 이에야스는 리프데호의 무기를 몰수하는 한편 직접 탑승자 지조에 나선다. 리프데호에는 영국 출신의 윌리엄 애덤스가 항해사로 탑승하고 있었다. 후에 파란 눈의 사무라이 마우라 엔진이 된 인물로 일본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임스 클라벨의 베스트 소설 쇼군의 모티브로 춘식한 인물이기도 하다. 애덤스를 불러들인 이에야스는 유럽 정세와 리프데호의 여정 등 자신의 관심사를 물었다. 애덤스는 소년 시절부터 조선소에서 일하고 체계적으로 항해술을 습득한 프로페셔널 항해사였고 프란시스 드레이크 휘하의 해군에 소속되어 스페인과 아르마다 해전에 참여하기도 한 베테랑이었다. 애덤스를 취조한 이에야스는 애덤스가 전하는 서양의 정세의 각종 신무기와 전술, 항해술, 조선술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파란 눈의 사무라이 윌리엄 애덤스, 리프데호의 영국인 항해사 윌리엄 애덤스. 사실 애덤스가 이에야스를 만나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에야스보다 먼저 리프데호 선원들을 취조한 예수의 신부들은 이들이 네덜란드 회사 소속의 신교도임을 알게 된다. 당시 네덜란드는 신교 탄압에 반발하여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영국은 그러한 네덜란드의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이었다. 예수교회 선교사들은 리프데호가 해적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선원들을 모두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야스는 애덤스와 대화를 나눈 후 애덤스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지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님을 확신하고 선교사들의 권고를 무시한다. 이에야스가
모든 서양 정부를 독점하는 예수의 선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과 대식점에 있는 에덤스의 가치를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에덤스를 가까이 두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앞서의 진위가 무엇이건 리프대의 표착으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갈등과 왕실 간 세력 다툼이 일본에서 축소판으로 지연되었고, 이에서는 그 구도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 셈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실리주의와 정세를 읽어내는 탁월한 안목은 이에야스의 트레이드마크이다. 일본에서 역사 호사가들 사이에서 이에야스가 리프대호에 실려있던 무기를 이용해 천하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다는 스토리가 종종 등장한다.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하는 세력과 결전을 벌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에덤스를 비롯한 리프대호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 유럽의 신형 대포를 사용했다거나 대포의 탄환을 튕겨내는 서양의 철제 갑옷을 차용한 이에야스가 전선 전면에 직접 나와 전투 지휘를 함으로써 장기전이 되리란 예상을 깨고 초단기전으로 전투가 종료되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설들은 세키가하라 전투만 놓고 본다면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설에 불과하다. 다만 1615년 오사카 성 전투에서 서양식 대포가 사용되고 17세기 초반부터 서양식 갑옷과 전통 일본 갑옷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갑옷, 이를 람만 동구족이라고 한다. 이 만들어져서 사용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포의 전래 이래로 일본의 병기 체계가 서양의 영향을 흡수하여 발전하는 양상의 연장선상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